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지율 독재로 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이며 균형 예산이라는 국가 규율을 깨려하고 있다. 기업더러 요금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없다. 지지율 독재에 손색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재적 이슈의 경중을 따져서 대중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설정하는 능력에 달렸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핵심 아젠다 세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꼬박꼬박 챙겨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의제가 대중에게 주목받고 그 결과 그 의제가 실제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월이 아주 길었죠. 조선일보가 서 있는 진영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은 어떻게든 그 힘을 이겨보려고 조선이 사설을 쓰면 밑줄을 그어가며 그 논리를 반박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율 독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국민을 앞세운 제왕, 지지율 독재.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조언은. 이런 프레임이 정말 먹힐 거라고 판단한 걸까? 이 조어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반박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반향도 없는데 뭐 하나 싶어서. 그리고 제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 그만 읽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사설? 예, 그 기사는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잘 몰라요. 저는 꼬박꼬박 사설 같은 거 읽어보는데, 예. 제가 정치를 처음 알게 된 게 대략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활약하는 거 보고. 80년대.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런데 최근,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신 20대 뭐 중후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종이신문으로 조선일보 존재감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면 정치권은 행복하거나 최소한 타협하기 마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독재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독자, 지금의 시민,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어쨌든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을 해도 지금 시대 정신, 시대 감각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예. 갈라파고스화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 사설을 읽다가, 예.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정치 입장이 다르면. 그래서 조선일보만 읽으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건 망해요. 어쨌든 뭔가 끝판왕 느낌이었는데, 예. 흑마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이 독일로 보낸 75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간 1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2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임원 4명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3부입니까? 4부. 이정열. 네, 4부. 저보다 어떻게 순서를 잘 알아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정열 전 판사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번 짚어주실 텐데, 개인적으로도 뭐 이해 안 가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혐의는 대부분 다 인정했는데, 뭐 형량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논리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정유라 씨도 받은 사람, 수혜자가 뇌물이라고 하니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결정적인지는 판사님 마음속에 들어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뇌물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마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했고. 그리고 그 K스포츠 재단도 최순실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것도 인정했잖아요. 예, 재단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원한 건 뇌물이지만 K스포츠 재단에 220억을 낸 것은 뇌물이 아니다고 했단 말이죠.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합쳐서죠. 예. 예. 어쨌든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재단에 넣은 돈은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하긴 한 거긴 맞는데, 그거 수단이긴 했는데, 대통령은 스포츠 융성 정책을 펴서 그렇게 된 거다, 전후가.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거기서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승마 지원 이외에 따로 안종범, 수석이나 또는 뭐 각종 기업을 불러서 따로 챙긴 스포츠가 있느냐? 없어요.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고, 승마 지원단은 뇌물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돈 재단에 넣은 것은, 그거는 스포츠 융성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거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재단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이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나 민정이나 사정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만든 재단 아닙니까? 대통령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단인데 기업들이 대규모 몇백억씩 내고. 그런데 그 재단이 최순실 사익 추구 수단이 달랑 돼버렸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국정원도 몰랐고 민정도 몰랐고 대통령 최대 관심 사안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불가능한 거죠. 개별적인 대가를 보기 어렵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220억 원이 빠지면서 확 줄어들게 되죠. 그 형을 따질 때. 네, 그렇죠. 정도가. 그리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 이게 50억 이상이면 또 10년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10년 이상인데 50억이 안 되고 37억만 됐어요. 왜냐면은 승마 지원을 위해서 79억을 쐈는데 그 중에서 42억은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국외 도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돈이 삼성전자 독일 계좌에 그냥 있으면은 아니죠. 거기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최순실한테 갔지 않습니까? 저는 중간에 삼성전자를 계좌를 이용했든 안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결국은 삼성의 돈이 최순실한테 갔는데 국외로. 아 정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법정 최저형량 줄여주려고 판단한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 몇 가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이 말이 되는가. 예. 승마 지원은 뇌물인데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K스포츠 재단은 스포츠 융성 정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면 뇌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러면 대통령이 따로 챙긴 스포츠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어. 말밖에 안 치겠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이상하고요. 여하간 이거 관련해서는 또 부장 판사님 출신으로서 사실 전망이 딱 맞았어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5년 정도일 것이다. 무죄가 나긴 어렵다 등등. 대부분의 중요한 예측이
맞았던 이정열 판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그때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많죠. 네, 그래서 어제 법원이 아예 나서서 해명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89억 원이기 때문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표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전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5년 정도 1심에서 받고, 그런 다음에, 3년 이하로 감량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네, 주로 2심에서 그렇게. 네, 2심에서. 이제 5년이 그렇게 꼼꼼하게 배려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6년을 때리면 너무 딱 3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거를 3년 이하로 감형한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대기업 총수들의 과거의 코스였거든요. 심지어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자뷰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필 5년이냐, 이렇게. 역시 이정열 판사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부터, 너무 많다는 주장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족하다는 주장 많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선 양쪽이 항소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국정원 소식도 연달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의 첫 여론조작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 사항과 이행 자료라는 내부 문건에 따른 보도인데요.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은 이 글을 겨냥해서 반박 심리전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리전단은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에다가 온라인 사이트 반박 글을 800여 건 올렸다고 합니다. 또 베스트 글 1, 2위에 선정됐다고 내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글을 올렸더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가지고 800개 반박글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논두렁식에도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 살인하겠다. 예, 완전히 제거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단위가 국정원의 심리 전 단위 움직여가지고 800개의 반박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심지어 서거 이후에도 심리전 대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심리전단이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날 포털 네이버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말이 됩니까? 예. 국정원이 제가 계속 몇 주짜는 얘기지만 국정원이 사기업에 불과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대학 총장 400명을 동원하기도 하는 국정원이 사기업에 포털이라는 게 무슨 공공기관의 공공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기업의 개인 홈페이지, 사설 홈페이지거든요. 많이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느꼈겠죠. 예. 그랬을 거라 싶은 사안들은 꽤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 여하간.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서는요,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국정원이 힘썼다라는 건데요. 2009년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진행했습니다. 이때 앞뒤로 국정원이 동원돼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을 쭉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군. 4대강,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또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전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에 대한은 심리전단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것이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름을 특정해서 심리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투입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한테도 뭐 투입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네 양아치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멱살 잡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멱살을 잡아가지고 때로 덤벼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안 했냐? 이런 일을. 더 했으면 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국정을 통해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혹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국정원이 투입됐다. 예, 때로. 근데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올수록 더더욱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집단, 정부 집단을 동네 깡패처럼 활용한 거예요. 동네 깡패지 뭡니까, 이게. 자, 다음 순요. 네, 북한이 지난 26일에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뒤 29일 만인데요. 첫 발사체와 세 번째 발사체는 250km가량 날아갔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발사체는 쏘아 올린 직후에 폭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해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탄도미사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방사포였으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방사포면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도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죠. 300mm 방사포로 확인되면요. 예. 그리고 뭐 10,000km를 날아간다고 했는데 뭐 250km를 뭘 기술을 입증합니까? ICBM 기술을. 이건 그냥 제가 보기엔 한미 연합훈련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꾸물꾸물한 거죠. 꾸물꾸물. 예. 서로 수위를 맞춰가면서. 실제로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 도발이 되려면 서로 정말 화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들. 예. 북미가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ICBM 발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 3차 전쟁이 거의 벌어졌잖아요. 그때 괌 위성 지도를 펼쳐놓고 괌을 주변을 폭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괌 위성 지도가 6년이 지난 거예요. 예. 네, 뒤늦게 밝혀져서 좀 해프닝이었죠. 서로 쇼한 겁니다. 최신 지도사 6년 전에 지도 걸어놓고 이러는 미국도 북한도 이렇게 큰 쇼를 한 것이고 반사이익은 일본이 가져갔죠. 예. 일본 그거 위기 때마다 북한 잘 활용하는데 폭락하던 아베 지지율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장사 잘한 거죠. 일본도. 자, 다음 수는요.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51만 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 문서가 발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51만 발이요? 네.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5.18 당시 작성돼서 국군 기무사령부에 보관돼 있던 자료라고 합니다. 보니까 수리탄도 194발이네요. 수리탄. 야, M16 소총기에 M60이 기관총이거든요. 거의 뭐 내전 수준으로. 대전차 로켓탄도 쐈네요. 50발을. 60mm로 TNT 포기약 1200kg. 그거 참. 자국민을 향해가지고 아직도 발포 명령자를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5.18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누가 쏘라고 했는지도 아직 못 잡았으니까요. 기관총을 이렇게 많이 쐈네요. 참. 수류탄 194발. 이거, 수류탄은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대전차 로켓탄이 이게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거, 공격하는 건데, 그걸 58을 실제로 쐈다. 준비한 게 아니고. 군 내부 기록입니다. 대전차 로켓탄을 어디다 쐈을까요? 버스에 쐈나요?
TNT 포격도 1200km. 어떤 최초의 사격 명령을 내린 사람하고 헬기로 사격을 가한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 폭격을 하려고 했다 하는 증언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밝혀내야죠. 다음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51%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안 대표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인데요.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지 110일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대표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모든 당선을 축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51%밖에 안 됐잖아요. 본인이 창당하고 불과 100일 전에 대선 후보였는데, 예, 51%면 당내 인사들이 흔쾌히 그 힘에 따르게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최고위원들이 당선됐는데, 이제 안철수계 소위 당선되긴 했지만, 이분들이 원내가 아니에요. 최고위원 2분, 그리고 청년위원장, 안철수 소위 개로 분류가 되는데, 원내입니다, 다. 여성위원장 한 분만 원내인데 이분은 안철수계가 아니라고 지금 평가받고. 그러니까 당대표, 그리고 그 당대표 계열의 최고위원들, 전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회의에 당 지도부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회 본회의장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법안 발의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국회 표결에도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고. 원내 정당으로 이런 건 헌정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정당이 원래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는데, 현역 의원이 없는 이 지도부를 과연 현역 의원들이 법안도 내지 못하는 지도부를 과연 인정할지, 당 지도부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따로 놀 공산이 꽤 보인다. 그래서 축하받기만 할 일인가 싶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자, 제목 정도 스크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브뤼셀과 런던에서 잇따라서 흉기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반테러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 정도. 이 사안은 저희가 유럽 현지 혹은 전문가와 함께 유럽에서의 테러를 한번 또 정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벨기에 출신의 크리스 특파원이라고 저희가 유명한 크리스 교수 통해가지고 이게 무슬림이 범죄화한 게 아니고 범죄가 무슬림의 껍데기를 쓴 것이다. 무슬림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조만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진우 기자 BBK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특종을 아무도 안 믿거나,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주진우 기자가 아주 싫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주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한가 싶어서 추가로 140억에 관한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까 합니다. 주진우 기자 수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기사를 안 써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와 청와대 또 주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서가 나왔는데, 예. 140억에 대한 얘기는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140억에 관한 문서를 또 들고 왔어요. 네. 추가로. 예. 또 들고 왔고. 최근에 근데 기사를 안 써준 지가 꽤 됐어요. 장충기 문자 특종했을 때도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기사가 없고. 1등인데 안 합니다. 서점에 가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판매일인데,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기자들이, 주진 기자를. 자, 다시, 오래된 사건이나 다시 간단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스라는 회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처남 두 분의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두 분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스에서 190억을 BBK에 투자합니다. 그 유명한 190억을. BBK는 마지막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옵셔널 벤처스. 요 명칭은 BBK 옵셔널 벤처스 다스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를 BB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이 1,000억 가까운 손을 입고 그 대표 김경준 씨는 384억을 횡령한 사건, 통칭 BBK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이걸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BBK가 투자받은 돈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다. 네. 이 다스가 꽂은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스위스에 넣어둬요. 스위스 계좌에.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김경준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그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라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죠. 예, 140억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옵션을 벤처스에 투자했던 사람들 역시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다스 김경준 그리고 투자자 김경준 이렇게 큰 소송 두 가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스 김경준은 김경준의 승리, 투자자 김경준은 투자자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140억을 다스는 졌어요.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네. 졌는데 이 140억이 김경준 씨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전 재판은 이겼는데 돈은 돌려줘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지난주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어제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종류로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한 게 이제 다스의 회의록이었어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다스 김경준 소송 회의를 LA에서 화선지라는 찻집에서 2008년 11월 10일 날 했는데 여기에 다스 임원과 직원, 다스 측의 변호사 그리고 LA 총영사가 참석했다. 네.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예. 이 김재수 총영사는 어떤 분입니까? 김재수 총영사는 BBK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민간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해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공관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영주권자 출신으로 임명직에 오른 첫 번째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총영사 외교관인데 실제 담당했던 일은 BBK 담당이었어요. BBK 재판 담당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외교관을 임명해가지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자신하고 상관없는 송사, 네. BBK 송사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아친 다음에 나라 돈을 줘가면서 LA 총영사가 BBK를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공직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 다음 이제 문건이 지난주에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이런 문건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거랍니다. 네네. 청와대 민정 누구요? 민정에 네. 한 행정관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 BBK 전담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청와대 내에도 BBK LA에
BBK 전담 총영사가 있었고요. 외교관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 내에 BBK 전담이 또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이 다스 관련을 총괄한 걸로 아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누가 그렇니까 그러니까 다스에서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셨어요. 지난주 이런 얘기 했었죠.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소송 관련해서 총영사에게 LA 총영사에게 청와대 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보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예. LA 총영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민정의 행정관이 LA 총영사한테 지시할 수 없어요. 네. 예. 그 위에서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글로 지시가 됐겠죠. 예. 그렇게 쟁점을 정리하라고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그 답변이 정리된 문건인데, 네. 그 문서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용, 그 문서를 작성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위스 계좌에 네. 김경준 돈이 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압류돼 있었는데. 그걸 알렉산드리아 계좌라고 해요. 네네. 네. 그 페이퍼 컴퍼니 알렉산드리아를 아. 통해서 김경준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스위스 계좌를, 김경준 소유니까 그걸 동결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돈을 그다음- 못 빼가도록. 네, 네. 돈을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에리카 김을 국내로 송환해서 압박수단이었겠죠. 예,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국세청 IRS에서 이런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쟁점을 정리해서 140억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내용을 계산을 그 청와대와 그 고위급에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 돈을 챙기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들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공무원들이. 어떻게 됐어? 예. 네. 공무원들이 다스라고 하는 사기업의 소송 관련해서 그 사유재산을 국가 공무원들이 챙겨주려고 예.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문서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LA 총영사가 검토하고 민정이 작성한 문건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다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네. 작성한 문서를 결국은 다스가 가지고 있었고 다스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던 분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 문서를.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 BBK 담당자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마구 움직입니다. 검찰이 돕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다스의 담당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이렉트한 얘기예요, 이게. 예, 다스의 담당자가 한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이고. 그러니까 본인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회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민정과 외교관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개한 게 공동방어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네. 내용이 이제 140억을 역시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김경준 씨 계좌니까요. 어쨌든. 김경준 씨와 모종의 협약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비밀 협약을 맺어라 하면서 청와대와 청와대 BBK 담당자와 그 다음에 LA 총영사 외교부 BBK 담당자가 모여서 비밀로 협약을 맺어라. 그리고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 이런 계약서를 공개한 겁니다. 구두 약속으로 처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바는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되면 김경준 씨는 자신은 아마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 법지. 확신했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었죠. 그리고 140억이 그렇게 가고 나서 김경준 씨 본인은 아마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본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 풀려났잖아요. 네. 속았죠. 그분이 돈만 받고 안 풀어줬습니다. 여기서도 좀 재밌는 대목입니다. 예. 다만 누나인 에리카 킴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과 문제를 다 풀고 나갔죠. 그렇죠. 이틀 조사를 받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분이었는데 이틀 비밀 내 조사를 받고 나중에 그냥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개 사기업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건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의 담당자를 꽂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끝내 돌려받게 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 재산도 아닌데 왜 국가 공무원을 그렇게까지 동원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거 실제로는 자기 재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진짜. 네. 예, 결정적 문서입니다. 맞아요. 담당자가 건넨 문서이기도 하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기사가 안 돼서 추가로 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로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예. 다스의 품위서라는 다스의 회의 자료인데요. 네. 2009년 9월 30일 날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그래 작성이 됐는데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김경준이 감옥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 그 몇 가지 합의 문화를 만들라고 네. 다스와 김경준 측에 이렇게 합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그 지시사항이에요? 네,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서 다스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팩스로 770에 몇 번으로 민정수석실에 몇 번으로 그 다스의 사장 직통 번호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사과 서면을 만들어라. 그리고 쌍방 하해 문서를 작성해서 교환해라. 그리고 쌍방 소치하를 해라. 그다음에 스위스 계좌 압류 해제 요청을 해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런 합의 내용을 이렇게 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원금이 140억이었지 않습니까? 이자 56억 8천만 원을 법정 이자를 꼭 받으라고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쪽이었겠죠. 네. 그쪽에서 이 품위서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자면 140억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라 56억을. 네. 사실 다스하고 김경준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금을 돌려준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자도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화를 내가지고 이 합의서의 이자 부분 그 협의하느라고 굉장히 곤란했다고 담당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원금만이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그렇죠. 예? 이쪽은 대통령이 됐고. 어찌 보면 공범과도 같은 사람이고. 네. 주범은 바깥에 있고 종범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좀 딜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가 이제 이 사안을 다스에서 담당했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이 품위서를 만들고 청와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 품위서를 직접 만들어서 청와대에 직접 보낸 사람이 56억을 직접 만들었는지는 모르고요. 예, 이렇게 그 문서를 직접 보내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스로 보낸 청와대로 보낸 문건의 원본이에요, 그게?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원본입니다. 네. 팩스로 이런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보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자를 꼭 받아내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보통 영문 합의서가 있어야지. 영문 합의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2장짜리 영문 합의서가 뒤에 붙어 있고요. 또 변호사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안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비밀 합의서를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냈고 네. 그 보낸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뭔가요? 두 번째 문서는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다스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경준 씨 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 네. 그 계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스위스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의 형사 공조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스위스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으니까 미국 판사에 의해서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위스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이 열렸고, 그다음 민사 압류 신청은 어떻게 됐고, 형사 고소는 어떻게 됐고, 스위스 검찰은 형사 압류를 2007년 4월에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 법원에서는 결정을 유지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스위스 관련 계좌의 협의 내용이고 형사 재판 진행 사항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사실
그 민간인들이 변호사들이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씨 계좌와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네. 진행 사항들을 파악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누가 작성했고 누가 받은 겁니까?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그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을 다스에 보내서 이 그 진행상에 맞춰서 니네들이 재판을 준비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아하, 청와대가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다스의 재판 사항을 돕기 위해서 네. 청와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사기업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문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서는 그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하면서 다스가 그 대답을 해가지고 올린 보고 문건인데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다스한테 그 내용 어떻게 됐어 하고 이제 질문을 네. 하면 다스 이런저런 파악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스에 이게 서류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해서 다스에서 자금을 수령한 후에 어떻게 민사 소송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2011년 2월에 수령하고 해제는 2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5일에 해제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물어보니까 당시 에리카 김이 국내 체류 및 조사 중인 이유로 김경준 쪽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콜린스 판사가 판결문에 위반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 하여튼 내용은 디테일은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들어서는 잘 모르시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다스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 네. 알아봐 하고 지시하면 다스는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봐서 네. 보고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팩스로 번호를. 그렇죠. 다스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은 청와대에서 파악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맞춰서 해 네. 지시하고 네. 그리고 다스는 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품위를 올려서 보고를 하면 네. 야 그 돈은 이제 받아. 응? 이제까지 받아와. 네. 이런 지시를 하고 그러면 네. 담당자는 아니 감옥 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까지 56억을 받아내냐고 어디서. 그러면 혼나고. 그럼 혼나고.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분명하잖아요. 이걸 혼내고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서류는 맞는데요. 이렇게 하죠. 한 3부에서 2, 3분만 정리하고 끝내는 것으로. 네. 잠깐 이따가요.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아무리 이제 새로운 문구를 꺼내도 기사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저희가 단독은 보통 처음 단독하고 나서 이제 후속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독인데 단독으로 끝납니다. 맨날. 순전한 의미의 단독이죠. 혼자만 저희 방송 단독으로 떠들고 단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널리 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다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를 동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원한 물증에 해당되는 다스와 청와대 간에 주고받은 문건들, 팩스로 주고받은 문건들 몇 가지 지난주에도 공개했고 오늘은 추가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더 공개했고 더 있죠. 추가로 공개할 문건 많습니다. 아직 보따리로 몇 보따리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제목만 얘기하고 시간이 네. 별로 없으니까. 또 네. 140억을 다스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셔널 캐피탈이라서 옵셔널 캐피탈에서 판사한테 콜린스 판사한테 몇 가지 그 소송을 얘기합니다. 옵셔널 캐피탈은 이제 투자자 측에서 네. 돈을 받아 내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다스가 수령한 140억 원을 미국 법원으로 예치해야 된다. 그리고 김경준 변호인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야 된다.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잔액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4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네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역시 팩스로 보내냈네요. 네네. 예. 그리고 다른 문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은 청와대 민정의 팩스를 보낸 사람이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문건은 이거는 그 컬러로 돼 있고 보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PPT네요. 네. 파워포인트. PPT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이 BBK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
법률가와 어떤 법률 비용을 쓰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다스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까? 청와대에 직접 이거는 전달한 문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보니까 누군가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주로 내용을 보면 돈 얘기예요. 변호사 비용이 그 장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고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고 앞으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돈이 얼마 쓰여졌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문서는 팩스로 보낸 게 아니라 이 문서를 들고 가서 다스가 작성을 해서 아마도 이 회사의 주인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내용 같아요. 네, 주인이 청와대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이때까지 앞에 문서들은 이제 팩스로 텍스트로 이렇게 베이스의 문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누군가 앞에 앉혀놓고 파워포인트로 자 보십시오 하면서 보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인한테 돈을 이렇게 썼어요 하고 보고하는 내용 보면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엑셀 시트 같은 게 들어있고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아주 자세히 되어 있네요. 네. 2003년부터 돈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막 아주 자세히 그래서 총계가 얼마고 누구한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채무청산이 이제 저 보고서 엄청 자세합니다. 엄청. 근데 그 비용 관련된 보고서는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인에게 직접 아마도 화면에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문서가 많아요. 궁금하시면 주진우 기자에게 저한테 보러 오세요. 보따리 풀어서 보여줄 것이고요. 이게 보따리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다룬 내용의 핵심은 다스 주인이 아니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인 시절에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를 동원해서 다스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스 주인이 형과 처남이라고 했으니 형과 처남에 대한 가족애가 너무 깊어가지고 형과 처남을 챙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형과 처남을 지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남을 집사 부리듯 했고요. 그 다음에 형과 대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이상은 회장, 다스 회장입니다. 는 이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문서상 되어 있는 형과 처남, 고인이 된 처남, 이 두 분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그럼 다음 주에 따져보죠. 문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문건으로 다스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생생하신데 11일. 다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그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뜨도록 하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적광 스님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장을 자승 스님 측에서 못하도록 잡아서 지하실로 끌고 가서 빨개 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도를 안 하겠다는 환속계를 억지로 지장을 짓게 만들고. 환속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양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내쫓은 거죠. 이제 승복을 뺏겨가지고.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 스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속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 스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정 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 적광 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예,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맞은 후유증으로. 이 정도 일이면은 사바세계의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명이 적광 폭행에 가담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2명이 이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벌금형. 예. 예, 근데 이 벌금을 받던 것도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종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지 되는데 징계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종회의원 본사주지를 시켰으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그 폭행 사건에 대한 포상으로 자성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사했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 재판부는 이게 유죄라고 판결을 한 건데. 네. 조계사에서는 이 관련해서 징벌이 없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에 대한 묵인 방조를 했는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고위직에 오르고 하니까 이것은 자성이 이제 교사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정황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신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라고 아시죠? 네네. 예, 조선시대 예. 승병장을 끌고 구국에 앞장섰던 아주 참 저희 조계 중에서는 훌륭한 위대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말세 비구 가운데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무리들은 인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놈이 박지중이라고 안다 그런 놈을. 박지중. 혀를 가지고도 설법 못하는 이를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였으며 승려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이를 지옥 찌꺼기. 부처를 팔아서 살아가는 이를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지금 말법 시대 자승과 자승 일당 그 무리들을 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게 제적은 좀 심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광 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그 강남 한복판에서 보문사.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뭐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보훈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 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보훈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예. 인간인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 보훈사라고 하는 큰 주지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큰일이죠. 예. 네. 종교에 개입한 거니까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김종희 씨하고 그분도 사찰을 당해서 거의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모든 사업도 망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네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국가의 공공기관이고 또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냐는 거죠. 저를 종교인으로 보지 말고 민간인으로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사건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예산 문제로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아마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2007년이나 2010년.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 이상덕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덕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를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소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덕 의원과 자성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성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종교는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맞불 천막은 네.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도력.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네. 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네.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의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리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꽃배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도 항상 고정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주진우 기자 문자가 많습니다. 네. 저라도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아주 많았고요. 이승환 씨가 뮤직비디오를 냈죠. 도내신이라고. 네.
뮤직비디오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분장을 한 사람이 주진우 기자예요. 보면 빵 터집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자, 휴스턴 엘드리치 가에 사는 엘드리치 스트리트인가 보죠? 가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물난리가 났는데도 저는 배터리로 뉴스 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예,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꿈에 공장장이 나와서 복권을 샀더니 꽝입니다. 네. 돼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괴입니다. 될 리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다른 방송하고 인터뷰하는데 뉴스공장은 인터뷰를 안 하네요. 저희는 요청을 해뒀습니다. 예, 예전부터 요청을 해뒀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습니다. 인터뷰하면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나오시는 다에 500원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명진 스님 단식 투쟁하시는데 맞은편에서 식사 투쟁하시는 스님들 저희 인터뷰 좀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거 결과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완벽하게 맞추신 분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오늘은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자랑스럽다 보니까 스튜디오 직접 나오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소원에 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유죄라는데 돼지 껍데기 인물을 걸고 예상은 징역 5년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방송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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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으로 중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 맞추셨어요. 중요한 내용을. 특히 5년. 유죄를 그렇다고 치고 예. 5년을 어떻게 맞추신 겁니까? 아, 이게 사실 맞췄다고 하기 좀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맞췄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만. 네. 예. 그러니까 근거는 뭐였어요? 근거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벌에 워낙 관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대와. 제일 낮은 형을 선고할 거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실제 판결 결과는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까지는 통으로 무죄가 될 것까지는 모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유죄라고 보면 네.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최하형이 10년이잖아요. 예. 근데 판사가 재량으로 깎을 수 있는 게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 깎고 5년이잖아요. 그게 최하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조건 최하한을 선고할 거다. 라는 전제에서 5년을.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정도 나올 사안이라고 보신 거군요. 15년 해야죠. 예. 사실 특검 구형도 너무 낮아요. 그래요? 예. 특검 구형조차 사실은 낮은 편인데 네. 15년이라고 했을 때 15년은 우리 법률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였다면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법률 기준인데 우리 법원 기준하고는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절반을 깎는 이 장량 감경 제도가 지금 이제 여기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재량으로 깎으려면 유리한 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정상 참작한다. 그렇죠. 이러면서. 예. 그런데 특검에서 다른 부분보다 그 징역 7년을 구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특검이 구형할 때부터 장량 감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기소를 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특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한이 징역 10년입니다. 최소한이. 예. 그런데 지금 이 판결에서도 그렇지만 피고인들의 뭐 범행 가담 정도나 이런 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4단계로 지금 저 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 2년 6월에 4년, 그 위에가 3년에 5년, 그 위에는 실형 4년, 그 위에가 5년. 그럼 이런 구조라면 10년부터 시작하면요. 네. 이재용 부회장 15년 돼야 됩니다. 15년이 돼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최하로 주면 5년이 나올 테니까 5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 맞은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은 거죠. 디테일은. 결과만. 예. 네. 디테일은 몰라도 예상대로 됐네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네. 부정한 청탁. 네. 따져봐 주시면요. 예.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예. 공무원인 그 당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제3자가. 있습니다. 예, 예. 제3자 뇌물 수수죠.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상 구성 요건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3자가 뇌물을 받을 때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뇌물을 받을 때는 단순 수뢰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는 미르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 예, K스포츠 재단도 그렇고 영재교육센터도 그렇고 제3자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제3자고. 예. 그러니까 가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3자가 받았는데 최순실 정유라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거를 제3자 뇌물 수수로 가야 되는데 단순 뇌물로 지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쩌면 이게 거의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이 약한 고리긴 한데 법이 구성 요건을 그렇게 달리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는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공범이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체계상으로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기소를 그렇게 한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공범 이론인데, 예, 그건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특검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신 거고 법정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정한 청탁 부분은 사실은 단순 수뢰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수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소는 단순 수뢰를 했고 그렇지만 제3자에 적용되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다뤄졌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정한 부분이네요. 청탁도 부정한 청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탁이 도대체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예,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거는 개별 현안들을 다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청탁을 했다라고 특검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수뢰도 아니고 수뢰도 했지만 거기 청탁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뇌물죄가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고 본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이심전심. 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장장님 등심 사주세요, 돈가스 사주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서로 간에 쟤는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왜 요즘 이렇게 고기가 땡기지 혼잣말을 한다든가. 예. 고기를 몸에 그렇죠. 몸에 붙이고 있다든가. 그렇죠. 쟤가 지금 고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그 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기 사진을 혼자 흔든다든가. 그렇죠. 명시적으로 고기를 사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삼성은 정육점 앞으로만 계속 걸어간다든가 그런 거죠. 그만하시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못했어요. 예, 그런 거다. 까먹었다. 주머니에 육포를 넣고 다닌다든가.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자고 하더니. 그래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나 고기 사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얘기 안 해도 저 친구는 고기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니까 그걸 알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뭘 청탁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이 지금 경영 승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 하지? 여기 국민연금공단 동원해가지고 한병 찬성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 물증이 없다 보니 이제 그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기존의 뇌물 관련 판결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제가 좀 되게 눈여겨본 거는 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 뇌물부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게 좀 이상해요. 저는 그게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재판을 잘못했구나라고 개과천선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좀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판결의 그 형태는 삼성을 위해서 판결을 하되 국민들한테 크게 욕을 먹지 않을 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절묘하게 줄을 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사실 뇌물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해요. 구멍이 꽤 있어요. 또 한편으로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전부 유죄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최하한이 10년이 되는데 이게 5년으로 가게 된 그
근거가 재산 부계도피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되잖아요. 예. 그 무죄 부분도 이상해요. 이게 왜 무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저도 그 부분 이상한데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이 일부가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50억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7억 부분이고 하나는 42억 부분인데 그렇죠. 37억은 유죄가 되고 42억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서 50억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죠. 50억 이상이었으면 10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예. 무기 10년 이상인데 이제 5년 이상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전제는 지금 제가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 판결이 지금 아직 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아마 네. 오늘 오전 중에 출근 이후에 나온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근거로 할 예, 때. 그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라고 나온 게 22장짜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도 22장이에요? 예. 이게 뭐 잠깐 딴 말씀 여담입니다만 네. 이 설명 자료가 선고날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설명 자료는 사실 선고 전에 작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선고 결과를 중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온 게 선고 이틀 전인데 네. 그쯤 되면 그때는 벌써 판결문은 완성이 됐고 이거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고 결과 비공개라는 거에서 벌써 이거 유죄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예정이 좀 되긴 했었죠. 판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이 판사라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판사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상한 부분이 또. 예, 여기서 지금 무죄된 부분에 기소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 비용으로 외화를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인데 예.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 지원하는 명목으로 그렇죠. 허위의 예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 허위 예금 거래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예요. 문제가. 허위 예금 해외 도피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해외 도피가 되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해외로.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금 거래 신고서에 그 기재된 예치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이건 잘못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예금 거래가 있기 전에 하는 사전 신고니까 예. 어느 정도의 허위성은 가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실제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 그래서 당초에 신고한 거하고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허위 신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는 건데 그거. 그렇죠. 되게 예.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지금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승마단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는 이게 그 당시에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 이게 지금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무죄로 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뭐였냐면 이 예금 거래 신고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이 돈을 가지고 최순실에게 증여할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이 판단이 맞다고 치면 더 나가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줄 게 아니라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간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승마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승마단도 없었고 최순실한테 줄 것도 아니면 돈을 왜 거기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판결문이 좀 보고 싶어요. 판결문에 그 대목을 또 설명했을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설명문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그거예요. 어떻든 삼성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유죄를 선고하되 형을 낮춰야 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국외재산 도피 부분은 어떻든 50억 이하로 다운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시체말로 날려야 되거든요. 날린 거예요, 이 부분을. 예, 그렇게 의심이 돼요. 의심을 하시겠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보죠. 네. 자, 그 다음에 따지실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량 부분인데 이제 뭐 많이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 형이 낮다, 아니 높다. 뭐 사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재벌한테 아무리 세게 해도 힘이 살아남아 있는 재벌, 힘 빠진 재벌 말고요. 그 재벌한테 선고한 형 중에 제일 센 게 실형 3년이었었거든요. 실형 3년.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실형 5년이니까 사실 낮다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해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죠. 예, 과거 기준으로 보면. 근데 과거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도 이런 규모의 사건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먹고 말았지 그냥. 그리고 그게 과거에
재판 잘못됐죠. 예, 잘못된 거니까 우혁이 저도 팬이지만 노르가즘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고. 10,000명한테만. 예, 딱 그 사례거든요. 그런 사례가. 노회찬 예. 원내대표가 하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10,000명한테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용은 그렇다 치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그러면은 장량 강경을 이제 형을 판사 재량으로 깎아주는 거. 깎았어요. 예. 집행유예도 했고요. 예. 그러면은 유리한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사건을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요.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잘한 거, 그러니까. 잘한 거, 예. 잘했다라기보다 유리한 거, 예. 초범 초범. 정도. 예. 초범이니까 뭐 예, 이렇게 그건 있고. 유리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차별 안 하잖아요. 예. 뭐 본인의 부덕의 소치 어쩌고 얘기했어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반성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든 삼성의 돈이 지금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삼성의 돈을.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라는. 피해 회복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예. 아, 그렇죠. 예. 예. 법인은 오노라 하더라도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니까요. 그렇죠. 법인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됐죠. 그다음에 반성도 안 하죠. 게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제가 지금 분개를 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빨리 해야 되겠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 말 넘어갈 때 이 예. 매매 계약이 허위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정유라한테 있는 거냐 삼성한테 있는 거냐 관련해서 삼성이 삼성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세탁 소리. 예 매매 계약 해제했다는 합의서를 예, 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재판부에서. 아, 재판을 안 예. 받으려고. 근데 이 합의서 작성 일자가 언제냐면 기소 이후예요. 예.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 합의서는 허위인데 허위죠. 재판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예. 증거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조작한 걸 왜 형을 깎아줘요? 맞네. 저희가 다룰 사안이 워낙 큰 사건이라 다룰 사안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나오시니까 훨씬 재밌네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잡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안녕.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